자, 고분자 나노융합 재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앞쪽 부분에 녹화를 안 눌러서 데이터가 좀 날라갔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재녹화 앞쪽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수업 자료는 이제 맥신의 분석에 관한 자료인데요. 드렉셀 대학이라는 대학입니다. 드렉셀 대학. 필라델피아 옆에 있는 대학인데 여기에 이제 유리 고고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프로페서 유리 고고치. 전 세계에서 맥신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제가 꿈꾸는 케이스 롤 모델이죠. 저의 롤 모델. 이 드렉셀 대학이라는 데가 뭐 아주 유명한 대학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유리 고고시 교수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대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맥신 분야에서 이 대학이 전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대학도 마찬가지다. 뭔가 한 가지를 열심히 해서 잘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유리고고시 옛날에는 그 어떤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는 교수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대가가 돼서 그리고 워크숍을 열고 심지어 이 워크숍은 유료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돈을 내고 제가 수업을 들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맥신의 분석이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쉽게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된 그런 PPT입니다. 그래서 이 PPT를 참조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노물질의 분석은 일반적인 고분자, 우리가 배웠던 고분자 물질의 분석과 약간 틀립니다. 안 쓰는 장비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나노물질의 분석은 약간은 신소재스러운 그런 분석인데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분자 나눔학 들었던 졸업생 중에 교수님 수업에서 배웠던 분석이 나중에 취업하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졸업생들이 있는데 그럴 때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앞으로 한 2주, 뭐 길면 3주 되겠네요. 나노물질의 분석에 대해서 맥신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LS고요. 자,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DLS 분석입니다. DLS는 무엇을 측정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사이즈, 두 번째가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요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그다음에 크기 분포. 또 옵션인데요. 옵션으로 제타 포텐셜, 표면 전위, 표면 전하를, 표면 전위죠. 표면 전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옵션이니까 안 달려 있으면 못 찍어요. 그래서 DLS 하면 나노물질의 크기를 측정하는구나.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DLS 나노물질의 크기. 자, 다음에 제타 포텐셜도 찍을 수 있다. 자, 이 DLS는 여러분들이 라이트 스캐터링이라는 기법이고 아마 DLS 말고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자, 파티클 사이즈 어널라이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스태틱 라이트 스캐터링이 있습니다. 이 스태틱 라이트 스캐터링은 저도 DLS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과 유사한 장비인데 굉장히 장시간 소모돼요. 소요. 그리고 측정값이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대학원 때 이거 하다가 진짜 암 걸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장비입니다. SLS라 그러고요. 파티클 사이즈 어널라이저는 이제 PSA라 부르는데 요거는 많이 쓰는 장비예요. 요거는 건식 및 습식이 다 됩니다. 건식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파우더 상태에서 찍는 건 아니고요. 파우더를 넣으면 안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넣어가면서 찍어주는 장비인데 습식은 이제 용액으로 찍는 거겠죠. 자, 파티클 사이즈 어널라이저는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영역에서 찍는다. 뭐 나노미터 영역을 찍는 전용 장비가 아니에요. 좀 큰 파우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이런 것들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PSA를 써서 찍을 수 있는 건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같이 좀 큰 마이크로 영역 입자에 대해서 찍는 거고요. 오늘 배울 이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은 서브 마이크론, 즉 1마이크로보다 작을 때 작은 크기의 나노 입자에 대해서 주로 찍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뭐 수나노미터 크기도 측정이 됩니다. 자, 이 뒤에서 말하겠지만 DLS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 크기를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을 써서 찍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LS가 유용한 이유는 우리가 실제 입자 크기를 찍는 전자현미경 셈이나 템이 바로 실시간으로 혹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면서 나노 수질을 만들었는데 입자 크기를 찍고 싶다. 그러면 부장님한테 얘기해서 교통대 가서 전자현미경을 찍겠다. 그럼 차를 타고 샘플을 들고 와서 오퍼레이터한테 연락해서 예약 잡고 시간 맞춰서 찍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DLS가 있다. 이건 저가의 장비입니다. 수천만 원이면 사실 수 있고요. 바로바로 내가 만든 게 10나노인지 20나노인지 뭐 아니면 어제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DLS가 있으면 나노 수지 연구할 때 되게 편하다. 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논 인베이시브, 그러니까 비파괴 검사예요. 비파괴 검사 중요하죠. 샘플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막 이렇게 바이오 분자들 또 만들기 힘든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DLS를 찍고 나서도 다시 뭐 UV를 찍는다든지 다른 분석에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요. 앞에 말했듯이 사이즈와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찍는 것이다. 자, 분자, 몰레큘이나 입자, 나노 입자는 몰레큘이라고 안 하죠. 파티클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몰레큘은 우리가 분자를 뜻하고요. 파티클 입자죠. 좀 몰레큘보다 좀 큰 영역을 뭐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분자보다는 좀 크다. 그냥 큰 게 아니라 좀 많이 큰 그런 몰레큘이나 파티클에 대해서 사이즈와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측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나노 이하의 크기도 측정할 수 있다. 자, 이 DLS가 적용될 수 있는 거 파티클 된다 그랬고 몰레큘 된다 그랬고요. 또 하나가 에멀전은 결국 뭐 파티클이 용액이 분산된 상태, 입자 분산 입자 상태, 뿌옇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에멀전이라 부르고요. 뭐 그런 것도 결국 그 안에 파티클들이 있기 때문에 측정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건식은 안 됩니다. 건식. 그래서 용액의 상태는, 샘플의 상태는 디스퍼스드 혹은 디잘브드. 디스퍼스드는 앞에서 파티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입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디졸브는 몰레큘 분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분자는 몰레큘 쪽에 포함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고분자를 어디 녹였으면 디졸브드 됐다고 하고, 나노 입자가 어디 녹아 있으면 디스퍼스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식은 안 된다. 건식 파우더를 넣어서 건식 측정은 불가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LS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원리는 브라우니안 모션입니다. 브라우니안 모션. 이건 용매한테 튕기는 용매 충돌로 인해서 녹아 있는 입자 혹은 분자가 움직거리는 현상. 자, 이게 브라우니안 모션입니다. 꽃가루를 물에 떨어뜨리면 꽃가루가 가만 안 있고 물 분자한테 범퍼카처럼 물 분자한테 치여가지고 막 이리저리 움직이죠. 그게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고요. 자, 이 브라우니안 모션을 하고 있는 입자에 자 레이저 빛을 쏘이면 자, 스캐터링이 됩니다. 스캐터링. 자, 브라우니안 모션을 하고 있는 입자에 레이저를 조이니까 자, 스캐터링이 되고요. 자, 다른 각도로, 다른 인텐시티, 다른 크기로 스캐터링이 됩니다. 뭐에 따라 다른 크기냐? 바로 입자 크기에 따라 스캐터링 되는 정도가 틀리다. 자, 자, 이런 브라우니안 모션을 하고 있는 이 입자 크기에 따라서 산란 정도, 스캐터링, 레이저 산란이 틀리다. 산란의 세기가 틀리다. 이게 DLS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저 산란을 잘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피팅을 하면 우리가 입자의 사이즈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간접적 측정 방법입니다. 인다이렉트, 간접적 측정 방법이다. 이론을 쓴다. 그래서 실제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DLS로 측정된 사이즈는 리얼 피지컬 사이즈, 실제 물리적 사이즈가 아니고요. 자, 실제 물리적 사이즈 크기가 아닌 자, 바로 하이드로 다이나믹 레이디어스. 자, 하이드로 다이나믹 레이디어스가 DLS에 측정되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하겠지만 제타 포텐셜도 찍을 수 있고요. 원리를 좀 더 보면 자, 브라우니안 모션을 하고 있는 입자가 있어요. 작은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입자가 있고요. 자, 큰 입자 여기 있네, 빨간색. 자, 커다란 입자. 자, 이것들한테 레이저를 쏘이면요, 레이저를 쏘이면 스캐터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이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걸 디텍터로 읽으면 되는데요. 자, 작은 입자한테 레이저를 쏘여서 나오는 산란빛이고 큰 입자한테 레이저를 쏘여서 나오는 산란빛입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 보이시죠? 먼저 산란의 세기, 인텐시티 레벨 자체가 큰 입자가 크고요. 작은 입자는 작습니다. 자, 이만큼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는 큰 입자는 산란되는 이 주기의 어떤 주파수가 느리고 작은 입자는 산란되는 주파수가 뾰족뾰족 뭐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산란되는 정도가 틀리다. 그래서 물리적 어떤 수식을 써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는 걸 통해서 플롯을 해보면 큰 입자와 작은 입자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파티클 다이아미터, 우리가 앞에서 DLS에 측정한다고 했던 하이드로 다이나믹 사이즈 레이디어스를 플롯하면 작은 입자는 작게, 큰 입자는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죠, 이 위치는. 그 다음에 파티클 사이즈의 디스트리뷰션, 입자 크기 분포, 이 두 가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하나 말했는데 입자가 만약에 파티클이나 분자가 형광을 띠게 되면 즉 PL, 형광을 포토루미네센스죠. PL은 자, 포토루미네센스 형광입니다. 형광. 자, 형광을 띠게 되면
이게 스캐터링만 나와야 되는데 형광빛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디텍터는 이것이 스캐터링인지 형광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광 소재를 찍을 때는 형광 필터, 요 중간에 디텍터 가기 전에 형광 필터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 DLS는 형광 필터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형광이 나는 소재, 쪼이는 빛에 의해서 형광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체크하고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탄소 양자점이랄지 OLED 재료 이런 것들은 DLS를 찍어서 나온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 그게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램프를 바꾼다든지 레이저를 형광이 안 나오는 레이저 파장으로 바꿔서 측정한다든지 이런 게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하이드로다이나믹 레이디어스와 실제 파티클 사이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하이드로다이나믹 레이디어스. 자, 하이드로다이나믹 레이디어스는 자, 나노 입자. 우리가 실제 나노 입자는 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리고 나노 입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템 혹은 셈, 전자현미경이죠. 전자현미경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줄 꺼서 크기를 측정하면 되죠. 근데 DLS는 이 입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 하늘색 공간, 이 파란색 공간이 DLS에서 측정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공간에는 이 템, 실제 파티클 표면에 있는 유기 리간드, 꼬부랑거리는 게 있죠, 그렇죠? 유기 리간드, 그러니까 실제 크기 더하기 유기 표면 구조 더하기 일부 용매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이 입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 공간의 이 파란색 공간의 지름 이것이 측정됩니다. 이게 바로 하이드로다이나믹 레이디어스예요. 하이드로다이나믹 레이디어스. 그럼 당연히 실제 크기 요만큼인데 실제 입자의 크기가 실제 입자의 반지름 요만큼인데 이 하이드로다이나믹 레이디어스는 이만큼이라 더 크게 찍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RH라 부르고요. RH 하이드로다이나믹 레이쇼. RH는 실제 입자의 크기보다 항상 크게 찍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DLS 찍는 거는 실제 입자의 직경이 아니구나. 보통 크게 찍힌다. 보통은 실제 크기보다 크게 찍힌다. 그러면 그러고 끝나느냐? 근데 맥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납작합니다. 2D 나노 소재.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맥시는 이 장축과 단축 이 길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자들도 DLS에 잘 적용되느냐 하면 차이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나노 소재의 DLS는 자, correlating with microscopy method 현미경 방법 즉 셈이나 템과 항상 연동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셈과 템을 연동해서 살펴봐야 된다. 자, 우리가 맥신이라는 것들 이 DLS는 구형의 입자를 가정해서 이론을 세우고 이론에 피팅해서 인다이렉트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상의 물질은 결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맥신을 보다시피 길쭉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장축을 L이라 부르고요, 단축을 위드스. 자, 장축을 L, 랭스가 되겠죠, 랭스. 자, L. 그다음에 단축을 위드스 W라 부르면 우리가 어스펙트 레이쇼 비대칭성입니다. 이것은 L 나누기 W가 되고요. 얼마나 기냐? 만약 길쭉하지 않고 그냥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다 하면 어스펙트 레이쇼가 1이 되겠죠. L과 W 똑같아서. 근데 이제
이 L이 1이 아닌 또 그런 입자들도 많이 있고요. 맥신을 보면 자 1, 2, 3, 4 크기가 커지죠. 크기가 커지고 자 그런데 자, 이 여러 가지 샘플에 맥신의 셈 자, 전자현미경으로 랭스와 위드스를 보면 자 917, 527 랭스가 항상 커야 되겠죠, 그렇죠? 긴 걸 그냥 랭스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스펙트 레이쇼가 1이 아니라 보면 한 1.5 정도 되네요. 곱하기 1.5 하면 3000 나오겠죠, 그렇죠? 자 1.5에서 뭐 2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1보다 큰 어스펙트 레이쇼가 1보다 큰 그런 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D 나노 소재나 혹은 어스펙트 레이쇼가 1보다 크다 그럴 때 DLS는 참고만 해야 된다. 참고. 자, 두 가지 다시 한번 설명드렸죠. 논 스페리칼 파티클 이거나 구형 입자가 아니거나 자, 2D인 맥신도 대상입니다. 혹은 어스펙트 레이쇼가 1보다 크거나 그럴 때는 DLS 해석 결과를 주의해야 된다. 자, DLS 결과값 주의 해야 되는 두 가지 경우 2D 논 스페리컬이거나 혹은 어스펙트 레이쇼가 1보다 많이 크거나 이럴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사이즈는 어떻게 플롯하는 것이 좋냐면 저배율로 셈이나 템을 찍어요. 저배율로. 그래서 자, 셈인 혹은 템을 찍고요. 저배율로 찍으면 입자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 개 나오면 이 입자의 크기에 대한 통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이 이미지제이라고 하고 각각의 전자현미경사의 통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써주면 자 평균 크기가 얼마인지, 자 입자 크기 분포가 얼마인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뭐 큰지 작은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아니면 좀 이쪽이 더 많은지 작은 것이 더 많은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실제 맥신 샘플 5개를 가지고 DLS랑 비교해 보면 셈에서 이렇게 L 값과 W 값이 차이가 나는 즉 어스펙트 레이쇼가 1.7에서 한 1.4 정도 사이가 되는 이런 입자였어요. 자, 그리고 셈에서 측정된 에버리지 크기 프로그램이 써서 장축이고 단축이고 에버리지한 값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즉 단축과 장축 중간 값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율에 따라 틀릴 거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의 중간 값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DLS로 측정한 입자의 크기예요. 자 차이점이 조금 나죠, 그렇죠? 차이가 이번엔 더 작게 측정이 되죠. 자 DLS에서 Z 에버리지라는 값도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은 안 할 건데요. Z 에버리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이드로 다이나믹 볼륨 중에 하나인데 오차가 그 노이즈가 상당히 제거된 그런 데이터 추출 기법을 써서 DLS에서 뽑아낸 입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Z 에버리지. 그래서 Z 에버리지를 써서 요새 논문에 보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DLS에 측정된 하이드로 다이나믹 레이디어스 평균 값보다 Z 에버리지가 좀 크게 나오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활용하면 된다. 자, important consideration DLS를 찍을 때 중요한 거 인다이렉트 메소드이기 때문에 간접적 방법 파라미터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라미터 설정이 중요하다. 인다이렉트 메소드라는 건 우리가 공식을 써서 수식을 써서 수식을 써서 결과값을 도출하는 건데요. 자, 이 인다이렉트 메소드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임의로 집어넣어야 되고요. 이 파라미터 값을 정확하게 설정해줘야 정확한 값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DLS의 공식에서 자, 하이드로 다이나믹 레이디어스를 구하는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프렉티브 인덱스
굴절률과 업섭션 코에피션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레이저 파장에서, 그것도 일반적 파장이 아니라 측정하는 레이저 파장에서의 리프랙티브 인덱스와 업섭션 코에피션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틀립니다. 파장별로. 리프랙티브 인덱스가, 자, 맥신의 경우 타이타늄 베이스냐 바나듐 베이스냐 몰리브덴 베이스냐에 따라서 굴절률 차이가 또 크죠, 그렇죠? 업섭션은 비슷합니다. 업섭션 코에피션트예요. 코에피션트 흑관계수. 자, 그래서 흑관계수와 리프랙트 인덱스를 레이저 웨이브랭스 사용하는 DLS 사용하는 레이저 웨이브랭스에서 알고 있어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맥신의 경우 타이타늄 베이스드 맥신의 경우 리프랙티브 인덱스가 2.15, 업섭션 코에피션트가 0.9 정도 돼서 요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벤트의 파라미터도 있는데 이거는 DLS에 웬만하면 저장이 돼 있어요. 자, 비스코스티 오브 솔벤트, 온도, 그 다음에 콜로이달 스테빌리티. 요거는 DLS는 녹지 않은 물질에 측정을 하게 되면 DLS 값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분산된 혹은 거의 분산된 혹은 녹은 샘플만 DLS 측정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DLS 측정 시 중요한 포인트들을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녹화가 돼서 요거 동영상 2개 올려놓을 건데요. 자, 측정에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측정 장비가 있고요. 이 라이트 스캐터링 측정 방법의 측정기의 명품 말번 겁니다. 말번. 자, 우리 학교 거는 말번이 아니라 오츠카전자 건데요. 자, 그래서 이 말번 거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수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잘려가지고 두 개로 좀 불편하지만 두 개로 좀 잘라서 분할 녹화를 했고요. 바로 LMS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